그래가지고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래간만에 감상회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포 감상회고요. 제가 이제 스포일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부터는 이제 결말까지의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고 드리기 전까지만 영화 보실 분들은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감상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제목은 얼굴입니다. 영재는 The Ugly네요. 이제 연상호 감독님 작품이고 박정민 배우님이 나오신 것으로 화제가 되어서 보고 왔고요. 9월 11일 개봉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9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보고 왔습니다. 화제성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국내 관객 수가 검색 좀 해볼까? 지금 누적 관객 수가 298명이거든요. 그래서 300명밖에 안 되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예. 근데 그 정도인가? 나 오늘 극장 갔을 때 사람 뭐 그렇게 없지 않았는데 하여튼간에 오늘 개봉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워낙이 초저예산 영화라고 들었어요. 일반적인 영화보다도 훨씬 촬영 기간도 짧고 들어간 제작비도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충분히 프로모션도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객 수가 적은 것은 그럴 수 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관객 수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하실 거는 결국 재미있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어요. 나쁘지 않게 봤다. 다만 약간 너무 재밌어 요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재밌게 봤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적당히 재밌었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별점 5점 만점에 3점 정도? 근데 저한테 3점이면 좀 높은 편이에요. 2.5점만 넘어도 이미 재밌는 영화인데 3점이면 이미 충분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장르가 미스터리 장르인데 좀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면은 영화보다는 소설 같았어요. 일본의 미스터리 소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이나 전개나 이런 것이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그냥 천천히 슴슴히 읽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구성이 막의 구성처럼 되어 있기도 한데 아주 막처럼 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그냥 장편 소설 하나 읽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야베 미유키나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 유명한 작가분들 책 같았어요. 제일 비슷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화차랑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다. 이야기의 그 구조나 이런 게 비슷하진 않거든요. 근데 결국 어떤 인물 하나를 추적해 가고 마지막에는 그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미스터리가 해결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화차랑 유사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의식이 나름대로 옅지 않았다는 점도 화차랑 유사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또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좋은 점은 사실상 박정민 배우님의 연기 차력 쇼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고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1인 2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1인 2역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영화에 같은 배우가 다른 역할로 두 개가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처럼 인식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박정민 배우님이 여기서 뭘 더 특별하게 하는 게 별로 없거든. 두 인물을 완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심하게 뭘 하는 게 없어. 근데도 그냥 다른 사람 같았어. 그래서 전혀 몰입이 깨지지 않은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권혜여 배우님도 슴슴하게 연기를
묵직하게 잘 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연기적인 밸런스, 주연들의 연기 밸런스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조연들의 연기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게 못한다는 절대 아니거든. 연기가 못한다가 아니라 약간 좀 떠있는 느낌이 든달까. 영화의 전반적인 이 톤과 이 배우들의 연기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뭘지 모르겠는데 그 박정민 배우님이나 권혜요 배우님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약간 달랐어. 근데 다 제가 처음 보는 배우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진 모르겠어. 그래서 조연분들만 나오는 장면들은 약간 그냥 연영과의 졸업작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고예산 영화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아이디어로 승부 보는 영화고 스토리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작품인데 그 역할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 않게 그냥 봤다. 엄청 감명 깊게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한가득 들어있는 그런 영상 리뷰를 할 거니까 영화 보고 오실 분들은 당장 끄시고 보고 오신 다음에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화 리뷰 들어가죠. 우선은 영화가 시작되면은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이 권혜요 씨를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PD 이제 여성분, 이분이 PD님이고 이분이 막 질문을 막 해. 뭐 어쩌다가 뭐 도장 일을 하게 되셨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미루어 봤을 때 이 권혜요 배우분이 이제 어떤 도장의 장인 같은 느낌으로 나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박정민 씨가 이제 권혜요 씨의 아들로 나오는 거죠. 그 인터뷰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권혜요 배우님께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도장을 파고 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뭐냐면은 이제 시각장애인이신 거예요. 시각장애인인데 굉장히 세밀함을 요구하는 도장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꽤나 오랫동안 아름다운 도장을 파와서인지 사실상 거의 장인급의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지. 시각장애인인데 도장을 판다. 여기서부터 분명히 스페셜티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장인을 취재하러 온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문득 권혜요 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장인님께서 손이 굉장히 예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권혜요 배우님도 이게 도장 파는 사람한테는 손이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카메라를 클로즈업을 해봤는데 손등에 약간 자국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야. 흉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님 혹시 흉터는 어쩌다가 생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당황을 하면서 손을 좀 숨겨. 이게 옛날에는 그 기술 같은 거 배우는 게 아주 요즘 같지가 않고 힘들어가지고 그때 다쳤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둘러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컴플렉스였는지 이렇게 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좀 하다가 짐짓 당황도 했고 하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 하면서 잠깐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박정민 배우님이랑 PD님이랑 대화를 조금 해. 아무래도 장인도 장인이지만 사실 21세기 요즘 도장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홍보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가 봐. 그 다큐멘터리가 아들이 좀 부탁해서 나온 느낌이 약간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PD 양반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터뷰하고 있다, 너무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또 인터뷰 시간이 끝나서 PD들은 돌아가고 박정민 배우랑 권혜요 배우 이 두 분만 남게 됐어요. 시간은 어느덧 밤이 됐고요. 아버지가 이제 서재 같은 데 올라가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차를 한 잔 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아버지 이거 차 좀 드시면서 하세요. 예. 차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시각장애니까 안 보이니까 손을 가지고 찻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도 이 자리까지 올라오긴 좀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약간 좀 불만이야. 왜냐면은 이 뉴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몇 시간만 하고 돌아가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요 다큐멘터리는 무슨 다큐 3일 마냥 한 며칠씩 찍는 다큐멘터리였나 봐. 그러니까 싫잖아 그게. 그래서 좀 가라 그래라. PD 저 양반은 특히 자꾸 뭐 쓸데없는 걸 물어보는 게 탐탁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근데 이제 박정민 씨가 아버지 그래도 이게 방송이라는 게 쉽게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한번 방송 나가면 또 홍보가 또 크게 되니까 조금만 참으셔라 하면서 아버지를 좀 다독여요.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해가지고 잠깐만 전화가 왔네. 아버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하면서 나가서 전화를 딱 받아. 예, 전화 받았습니다 하니까 예, 박정민 씨 되시죠?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요? 왜요? 한단 말이죠. 근데 경찰이 정영희 씨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영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정영희 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모르신다고요? 박정민 씨 어머니신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민 씨가 이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손에서 자랐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는데 어렸을 때 자기랑 아버지를 두고 도망갔다. 이런 것만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지금 뭐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본인이 좀 와서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은 따로 안 드리고 혼자 이제 박정민 씨가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이제 시체 안치실 이런 데 있잖아. 거기에 이제 경찰관이랑 이제 검의관 같은 분이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이제 흰 천을 덮고 있는 거를 싹 걷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유골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미 해골이 된 상태인 거지 어머니가. 그래서 박정민 씨가 그거 보고 약간의 실망 같은 것도 하는 느낌인 것 같아. 왜냐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평생을 몰랐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약간 좀 실망을 해요. 유골이 이게 한 40년 됐는데 돌아가신 지가 뒤늦게 이제 아파트가 공사 같은 걸 할 때 야산을 파다가 어머니의 시신 유골이 발견되면서 전화를 드린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유골을 보고도 이름이나 이런 걸 추적할 수가 있었냐? 그분 품에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에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던 거야. 그걸 토대로 이제 누구인지가 역추적이 되면서 정체를 알게 됐고 가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던 거였어요. 뭐가 됐든 간에 생전 얼굴도 모르고 그런 어머니지만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장례식을 이제 하게 됐단 말이죠. 장례를 하게 돼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없어 조문객이. 왜냐면은 뭐 대단한 유명인사도 아니고 적절한 그냥 사람인데다가 그냥 아버지도 별 기대가 없고 인간관계가 좀 소박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사실상 사람 없는 빈소를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건데 가장 먼저 온 조문객이 이제 이 다큐멘터리 촬영팀이야.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왕래를 하고 있었으니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일 빨리 접하고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PD 양반이 이제 박정민 씨한테 이거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느냐고 너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아까 아버지가 했던 말도 그렇고 아버지가 아까 PD가 와서 다큐멘터리 찍는 걸 별로 탐탁치 않아 했잖아. 그러니까
좀 말을 좀 꺼내요. 그 다큐멘터리는 어떡하죠? 죄송하게 됐네요. 그 말이 뭐야? 장례식을 좀 말미암아서 그냥 그만하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PD가 굴하지 않아. 괜찮아요. 시청자들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좋아한다. 이러면서 절대 취재를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이미 방송국에서 편성이 끝났어. 요게 나갈 거야 이미. 예고편 같은 게 다 나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지. PD도. 그래서 조용히 잘 촬영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그래서 박정민도 이제 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식당 쪽에 이제 PD가 앉아 있고 박정민 씨가 이제 앉아 있는데 누가 또 조문으로 온 거야. 두 번째로 조문으로 온 거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웬 할머니 같은 사람 2명이랑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랑 해가지고 한 서너 명이 왔어. 그래서 죄송한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모야 이모.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제 자매인 거죠. 가족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남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된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좀 가족이다 보니까 빨리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열일 제쳐두고 왔습니다. 일단 정중하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정민 씨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있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느낌이야. 이 고인한테 조의를 표하는 거가 목적이 아닌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또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 그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죄송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제 정영희 씨의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박정민 배우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남긴 게 있다. 근데 이제 가족들 이름으로 남겼기 때문에 정영희 씨 몫도 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유산을 좀 포기하셔라 이런 말인 거야. 근데 박정민 씨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박정민 씨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진 같은 것들도 집에 안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생전 본 적도 없는 이제 외가 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산을 포기하셔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박정민 배우님 특유의 짜증나는 표정이 나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짜증 연기의 달인이시거든요. 예. 이 세상 모든 것을 굉장히 실증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때부터 이 쓰레기 새끼들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들을 봐. 그래서 그 필요 없다고. 저 포기할게요. 예. 네,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럼 뭐 죄송하지만 그 녹음을 좀 따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제 혹시 모르니까 법적인 그런 데 갔을 때 말을 번복할까 봐 녹음을 한 번만 하겠다 이러니까 박정민 씨가 이제 썽이 나가는 거지. 이제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두 번째로 온 조문객이 한다는 말이 돈 얘기부터 꺼내고 있으니까 이제 썽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한층 더 짜증난 표정으로 이제 저기 그거 제가 그 문서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서명해가지고 제가 퀵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이제 보낼라 그래. 근데 이제 박정민 씨도 그러면은 부탁을 하나만 하겠다. 딴 건 다 좋은데 우리가 급하게 장례식 준비하느라 그리고 우리가 워낙이 평상시에 어머니 사진 같은 걸 보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빈소에 영정 사진도 하나가 없다. 지금 완전 빈 사진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시니까 그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줘라 했는데 그 이모들이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 없대는 거야 그냥. 사진 같은 거 없어? 몰라. 그 못생긴 년 그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정민 씨가 또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가족이라면서 사진이 한 장 없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냥 그러지 말고 주셔라 했는데 진짜 없대. 왜 없냐? 이 돌아가신 이제 어머니 정영희 씨가 못생겨서 사진 찍는 걸 싫어했다는 거야.
평상시에. 그래서 남아있는 사진이 없대. 그리고 자기들도 언니가 나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름만 가족이지 연 끊긴 지는 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박정민 씨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제. 근데 어머니는 왜 집을 나가셨냐 그러면 그랬더니 그 이모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나갔다고 그냥 모른다고. 그년이 우리 아버지가 복덕방에 있는 그 옆에 애랑 바람났다고 언니가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생전 두들겨 맞고 그 뒤로 그냥 집에 있던 폐물들 그런 거 다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그래서 모른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포기하고 있는 그 유산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때 엄마가 훔쳐간 폐물값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박정민 씨가 이제 또 열이 받는 거야.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못생겼네 어쩌네 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니까 더 열받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죽여 살려 말어 막 이러고 이제 속으로 끓고 있는데 그래도 어른이니까 겉으로 화는 못 내고 박정민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담배 한 가지를 물고 밖에서 이제 불을 피우려고 딱 하는데 저기 어딘가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싹 봤더니 PD 양반이야. PD 양반이 어디다가 전화를 하고 있어. 아마도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팀장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 뭔 내용이냐? 자기가 큰 거 하나 물었다는겨. 근데 그 내용이 아마도 권혜요 씨 얘기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장례식장에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랑 연관되어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엿듣고 특종의 냄새를 맡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장인의 이면, 장인의 밝혀지지 않은 가족사 이런 식으로 퍼뜨리면은 훨씬 이게 더 시청률이 잘 나오겠다 싶으니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진짜 대박이라고. 시청률 장난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박정민 씨가 또 들으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야. 이제 주변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고 자기를 다 이용하려는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 표를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어떤 홍보의 일환으로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지 자기도. 그래서 일단 속으로 끓이고 그냥 이제 모른 척을 하고 이제 담배만 피우고 장례식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바뀌어서 이제 시체 검안실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잘 수습된 유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딱히 뭘 하려고 부른 건 아닌데 이제 화장을 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유족들한테 한 번 더 이제 유골을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장례식 측에서. 그래서 이제 이모들도 다 왔어. 그리고 권혜요 씨도 오고 박정민 씨도 오고 다 왔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인분한테 하실 말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이모 중에 한 명이 연기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분이 나는 할 말 없어요. 난 비위가 약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나갈라 그래. 그게 이제 고인 앞에서 좋은 행동은 절대 아니죠. 더군다나 고인의 아드님과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할 만한 행동은 절대 아니잖아. 언니가 죽은 거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유산만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완전 이제 개차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손수건을 입에 대고 헛구역질하면서 나가려고 하다가 유골을 있는 테이블을 잘못 디뎌가지고 천 같은 걸 땡겨버려서 유골이 막 우르르 떨어지는 장면도 나와. 근데 사과 한마디도 없어. 그냥 이제 자기는 그냥 나가겠다 이런 거야. 뭐 어차피 태울 건데 태워가지고 그냥 뼈가루 될 건데 굳이 뭐 맞추느니 어쩌니 이런 거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난 모르겠다 나가겠다 이러면서 나가. 박정민 씨가 한 번 더 참아요. 이 정도면 거의 부처예요. 생부처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그래서 뭐 자기도 됐다. 할 말 없다 이러고 이제 아버지를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 이모들을 죽여 말려 막 이러면서 지금 속으로 또 고민하고 있는 박정민 씨한테 이제 PD 양반이 다시 한번 연락이 닿게 돼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원래
피복 공장에서 일하셨던 거 알고 계셨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야. 박정민 씨는 몰랐죠, 그런 거를.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옛날에 이제 버블 경제가 막 활성화될 때에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의류 수선공 같은 느낌 있잖아요. 공장에서 일하셨던 거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공장 바로 앞에 있던 도장 가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눈이 맞게 되면서 두 분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박정민 씨를 낳게 된 거였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피복 그 공장 이름이 뭐 김개똥 피복 공장 뭐 이런 거였으면은 당시에 아버지가 일했던 그 도장 가게 1인 도장 가게도 김개똥 도장 가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당연히 몰랐던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피복 공장에서 일했을 당시에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을 섭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혹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박정민 씨도 와가지고 좀 따라서 듣겠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호기심이 동하다 보니 다음 날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서울 뭐 허름한 곳에 있는 동네 다방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 세 분이 이제 오게 돼요. 이제 박정민 씨랑 PD 양반 둘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어르신들 얘기를 듣는 거야. 혹시 정영희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좀 알고 있느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 싶어서 수소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상대 노인들의 태도가 그냥 그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힘들게 같이 일했던 동료면 되게 좀 죽었을 때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골똘하게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질 법도 한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 어떤 느낌이냐면요, 되게 가벼워요. 누가 죽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는 느낌이야.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하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박정민 씨가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곳의 작가라고 자기 소개해. 아들이라고 하면은 알만한 정보들을 안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속이고 들어간 거였거든. 근데 이제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약간 좀 막말하는 거야. 약간 좀 아이 그 얼굴 못생기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는 거야. 걔 똥걸레 이렇게 말을 해요. 똥걸레라는 말을 해 우리 엄마한테. 이제 박정민이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이제 또 마른 세수를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말할 수도 없고 이거를 드러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똥걸레란 말을 왜 별명으로 얻게 됐느냐 이제 궁금하니까 PD 양반이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회상신으로 넘어가거든요. 영화의 배경이 아마 한 70년대 80년대 이쯤으로 넘어가. 그때 이제 박정민 씨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배우로 말미암아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얼굴을 가려서 얼굴은 안 보여. 약간의 실루엣만 보이고 몸은 잘 보이고 얼굴이 얼마나 뭐 못생겼는지 예쁜지 그런 거는 전혀 안 보여. 근데 주변 사람들의 한결같은 태도가 못생겼다야. 아 못생기네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막 이런 식이야. 주변 피복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태도도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뭐 하인 취급하듯이 해.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같은 직장 동료인데 전혀 동료 의식 이런 게 없어. 그냥 뭐 시다발이 뭐 시키는 느낌으로 막 하대하는 거야. 야 빨리 다녀. 너 때문에 지금 작업량 밀리잖아. 아 진짜 이씨 막 이러면서 다들 되게 어머니한테 날카롭게 대해.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에 일을 굉장히 막 바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일감을 갖다 놓고 작업반장한테 부탁을 하나만 해. 저 너무 급하다 화장실이. 빨리 좀 가고 싶다. 그랬더니 작업반장이 아이씨 네가 지금 화장실 갈 그거냐? 지금 일 밀린 거 안 보여?
아야 1분 만에 갔다 와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에도 줄이 또 길어. 그러니까 어쩌지 이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시계를 자꾸 봐, 벽시계를. 이렇게. 그게 사실은 작업반장이 1분 만에 갔다 와 라고 하는 게 진짜 1분 만에 갔다 오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빨리 갔다 오란 뜻이잖아. 근데 이제 어머니는 1분이 가는지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1분이 다 지나니까 볼 일도 못 보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실내를 해버린 거야, 바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막 냄새가 풍기고 막 옷은 막 젖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머니를 똥걸레라고 부른 거야.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얼굴은 많이 못생겼을지 몰라도 인성 하나만큼은 진짜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한 건 알지만 그냥 하대를 엄청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별명도 알게 됐고 어머니가 진짜 못생겼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도 이제 알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죽은 이유까지는 이 사람들도 몰라. 근데 이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 혹시 그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말을 해, 은연중에. 그랬더니 박정민 씨가 그게 뭔데요? 왜 뭐 걸리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 그거는 우리가 말을 못하고 그 저기 왕언니 있는데 왕언니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언니라고 하는, 실제로 극중에서 왕언니는 아니고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왕언니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왕언니의 전화번호 같은 걸 받고 내일 또 취재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돼가지고 그 왕언니라고 하는 사람의 주소를 PD 양반이랑 박정민 씨랑 같이 또 가게 돼요. 이 PD 양반은 계속해서 에코백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사진에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여기다가 촬영 카메라를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제 진실을 다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민 씨도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PD 양반이 자기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되게 빨리빨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탐탁치 않은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야. 어쨌든 그래서 둘째 날도 이제 가게 돼. 왕언니 집에 가요. 왕언니의 아마도 아들로 보이는 사람과 그리고 아들의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 해가지고 총 3명이 PD 양반이랑 박정민 씨를 반기는데, 사실 반긴다는 표현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되게 태도가 썩 안 좋아요. 왜냐면 일단 방송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말로도 일단 탐탁치가 않은 거야.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취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민 씨도 상대방이 되게 좀 적의를 갖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한숨 한번 팍 쉬면서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왕언니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를 딱 해. 아유 그 영희 언니가 너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입을 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그러니까 왕언니인 분, 그분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그 돌아가신 그 정영희 씨, 이제 똥걸레라고 불렸던 그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더 적었어. 그래서 부를 땐 언니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하대했다는 거야, 이 사람도.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하대하는 분위기였고, 얼굴도 워낙 못생겼고 하는 짓도 착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호구마냥 부렸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자기도 입을 열기가 싫었던 거죠. 이거에 대한 사실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당시에 얼마나 별로인 사람이었는지도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말을 안 하려다가 입을 천천히 떼는 겁니다. 그게 혹시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그때 이제 이야기가 한 번 더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에는 왕언니가 일이 다 끝나서 어둑한 밤이 됐는데도 그 재봉하는 그 공장에 남아서 혼자 울고 있었어. 근데 그 이제 돌아가신 정영희 씨도, 그러니까 박정민 씨 어머니, 그분이 와가지고 우연히 보게 돼서, 아니 그 왕언니야 왜 안 가니,
일 끝난 거 아니에요? 재봉사님?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울다가 이제 그 정영희 씨한테 안겨서 막 울어.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은 그 왕언니 그 양반이 공장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야. 강제적인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뭐 경쟁자일 수도 있고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정영희 씨만큼은 착하고 워낙 나랑 같이 일하는 부사수고 이러니까 다 얘기를 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정영희 씨가 속이 이제 끓기 시작하지.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 백주상 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공장장인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워낙 잘하고 돈 많이 버는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 이 사람도 취미가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진기가 귀한 거였기 때문에 막 찍어주고 그런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막 사진도 찍어주고 용돈도 주고 이러니까 모두가 이 사람 편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듣겠냐, 성폭행 피해자라고 하는 말을 듣겠냐. 그래서 혼자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정영희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시다바리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애를 막 돌보면서 뭘 막 써. 이렇게 뭘 쓰는데 그게 아마 전단지 같은 걸 쓰는 것 같아. 사실을 고발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의 전단지를 여러 장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공장장이 출근을 하는데 평소랑 똑같이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지나가는 여학생들한테 사진 찍어줄까? 이러면서 하는데 태도가 좀 다들 이상해. 약간 좀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왜인가 했더니 자기네 공장 아래쪽에 막 너저분하게 종이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게 뭐야? 하면서 딱 집어서 봤는데 이 백주상 사장 공장장은 같은 공장의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강간범입니다. 막 이런 식의 자극적인 워딩이 써있는 종이가 땅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영희 씨가 밤새 써가지고 낮에 그걸 다 뿌려버린 거죠.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두텁게 쌓였던 그 인덕을 허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이 사람이 워낙에 인덕을 두텁게 쌓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막 공장 근로자들이 약간 시선은 안 좋을지 몰라도 일을 당장 그만두진 않아. 왜냐면 또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혹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을라나? 이런 식의 의심만 하고 다들 그냥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왕언니 그 사람만 출근을 안 하는 거야. 이틀째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정영희 씨만 눈치 보고 막 불안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왕언니가 왜 안 올까 이런 식을 생각하면서 근데 3일째가 되던 날에 새로운 재봉사가 한 명 오게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일했던 왕언니는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작업 반장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영희 씨가 사장실로 뚜벅뚜벅 달려가서는 문을 콱 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왜 안 나오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냐. 당신이 성폭행하느라 안 나오는 건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로 대체할 수가 있냐. 너 인간 쓰레기 아니니?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백주상 사장 이 사람이 오히려 열불을 내는 거야. 어디 그런 적이 있다고 내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느냐. 내가 걷어준 은혜는 모르고 이러면서 다 역정을 내. 근데 이때까지도 사건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건 그냥 왕언니의 입장이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관객들도 누구 말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왕언니가 찾아왔어. 공장에. 뭘 놓고 간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불현듯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정영희 씨가 가가지고 왕언니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반갑게 맞이하러 갔는데 왕언니가 정영희 씨 뺨을 탁 때리는 거야. 니까지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냐. 주제를 알아야지. 이러고 다시 뚜벅뚜벅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거야. 정영희 씨는. 나는 그 왕언니를 돕기 위해서
내 직업이 흔들리는 것도 정말 무릅쓰고 한 행동인데 오히려 피해 당사자는 네가 뭘 한다고 주제넘게 나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정영희 씨는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냐면은 그런 성폭행 관련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가해자가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누군지도 궁금하잖아. 결국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게 자기는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정영희 씨한테 가가지고 쓸데없는 도움 주지 말라 하면서 때린 거지. 근데 이런 앞뒤 사정 같은 건 말하지 않고 정영희 씨만 그냥 한 대 얻어 맞았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정영희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언니 그 사람은 정영희 씨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4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얼추 자기가 일했던 시간 그리고 그 어떤 성폭행을 당했을 때의 시기랑 맞물리는 걸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었어. 근데 자세한 내용은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쨌든 방금의 이야기로 하나는 확실해졌죠. 그 피복 회사의 사장이었던 이 백주상 이 양반이 뭔가 실마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PD 양반이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피복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선배한테 부탁을 해. 그랬더니 선배가 금방 또 알려줘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이제 박정민 씨랑 같이 대동해가지고 백주상 씨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거기도 뭐 달동네고 집을 뭐 들어갔는데 막 악취가 막 나고 막 그래. 전형적인 주택 같은 곳인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방 안에는 막 사진 같은 것들이 막 벽에 붙어 있고 그냥 뭐 완전 뭐 벽에 막 누워 있는데 거의 뭐 페인이야 거의.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건 이래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장을 다 말아먹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뭐 독거노인 마냥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해요. 그래서 막 나는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막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PD 양반이 이제 5만 원짜리 하나를 곱게 접어가지고 혹시 돌아가신 정영희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좀 있느냐, 돌아가신 사유를 우리가 모른다 하면서 이제 은근하게 돈을 주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됐는데 이제 공소시효도 끝나버려서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차피 옛날 얘기고 하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달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야. PD 양반도 그렇고 박정민 씨도 그렇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 백주상 씨가 아마도 우리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알고 의심을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건데 그때 이제 백주상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공소시효가 끝나면 안 되지. 그 새끼를 아직도 못 잡았단 말이야. 막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이 뭐야? 백주상 씨는 어머니의 죽음과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또 해주거든요. 자기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해줘. 한 번 더 이야기가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런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뭐 누명인지 팩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공장을 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평상시에 잘 했으니까,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서도 이대로 계속해서 매일마다 무슨 벽보 같은 걸 막 붙이고 바닥에다가 찌라시를 뿌리고 이런 걸 계속 두면은 내가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을 좀 불렀어. 자기가 알고 있는 용역을 좀 불러가지고, 진짜 깡패들이죠. 한 10대 명을 불러가지고 야밤에 이 도장 파는 이 권혜요 씨랑 정영희 씨랑 집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 흠씬 두들겨 패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권혜요 씨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내가 뚜들뚜들 맞고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막
주저앉아서 울면서 막 아, 제발 살려만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제발요.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확실하게 사람을 죽이려는 건 아니었지만 강력한 경고를 한 거죠.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집에 가서 다음 날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영희 씨가 쌍심지를 켜고 사장한테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짓 할 사람 너밖에 없지 않냐. 이러면서 막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백주상 사장이 이제 목이 졸린 상태로 야 이년 좀 떼놔봐 하면서 막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떼내. 그럼 이제 사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인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한 번 더 때려줘야겠구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용역들한테 한 번 더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된 거야 그날에. 그래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용역들이 이제 권혜요 씨랑 정영희 씨랑 같이 있는 데까지 가게 됐어. 근데 뭐 밤새 동안에 아팠는지 아니면 전날에 두들겨 맞은 거에 대한 그런 게 남아있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권혜요 씨가 이제 자신의 아내를 들쳐 업고 어디론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이니까 뭐가 이제 안 보이잖아. 이제 자기네 감각만 이용해가지고 막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용역들이 이제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디로 아내를 데려가나 싶어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안 보이는 거랑 똑같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권혜연 씨가 야산에 가가지고 아내를 던져버려. 그래서 아내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 그 모습을 보니까 용역들이 이게 무슨 현장인가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제 물론 흠씬 두들겨 패긴 했지만서도 분명히 죽이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지? 해서 갔더니 아내가 죽어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용역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게 우리가 전날에 때렸는데 다음날에 죽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피해를 뒤집어 쓰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제대로 장례를 잘 치러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범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주상 사장이 다시 이제 말하는 게 그 정영이 그 똥걸레 죽인 것 그 시각장애인 그놈이라고. 그거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박정민 씨가 자기가 아들이란 걸 안 밝힌 상태였단 말이죠. 너무 열받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반쯤 걸터서 누워있던 백주상 사장한테 막 뛰어들어가지고 목을 막 조르는 거야. 거의 뭐 패기 직전이야. 이 개놈 새끼야, 네가 네가 한 건데 우리 아버지를 들먹이냐 그거에 대해서. 네 지금 방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봐라. 이 변태 새끼야. 틈만 나면은 사람 성폭행하고 여자애들 막 사진 찍고 이랬던 놈이 그걸 남한테 뒤집어 쓸 생각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랬더니 기자가 이제 막 말리죠.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막 말리는 거야. 그랬더니 박정민이 이제 열받죠. 정상적인 방법? 하면서 에코백을 막 뒤져가지고 카메라를 꺼내. 그래서 팍 빼가지고 자기가 가져가. 이게 너네가 말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냐 이러면서 취재는 끝이다. 난 가겠다 해가지고 집에 막 가요. 그래서 그 방에 백주상 사장도 이러고 있고 PD 양반도 여태까지 찍었던 카메라 분량을 다 가져갔으니까 이러고 있고 이제 유야무야 끝나버려 취재가. 이제 화면은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권혜요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소파에 박정민 씨가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랜턴을 조용히 딱 켜요. 탁탁 소리가 나니까 권혜요 씨가 누구 있어? 이러면서 보잖아. 근데 아마도 아들내미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너 이제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요즘엔 뭐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냐? 아이 됐다. 날 늦었으니까 들어가서 자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박정민 씨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을 꺼내는 거죠. 아버지 혹시 어머니 죽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짐짓 당황하면서 소파에 이제
덜덜덜 떨면서 이제 걸터 앉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의 시선에서 흘러가게 되는데 다시 과거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이제 되게 힘들게 살았어. 왜냐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눈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언제나 괴롭힘을 당해왔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한테 하대를 받아왔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공장 앞에 이제 도장 가게 자리를 하나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좌판 하나 깔아놓고 도장 파는 그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백주상 사장이 이제 앞에서 가게 장사를 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내렸으니까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권혜열 씨 입장에서는 백주상 사장이 굉장히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 내준 건 좋은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될 법도 하지. 시각장애인인데 도장을 판다. 누가 믿고 맡기겠어요. 당연히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개업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근데 한 명, 오직 한 명만이 그 가게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영희 씨였던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오며 가면서 신기하다 싶으니까 이제 본 거지. 그리고 정영희 씨도 항상 주변 모두에게 차별받고 하대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약간의 동병상련 같은 것도 느꼈는지 공장을 오가던 정영희 씨가 눈여겨보다가 이제 권혜열 씨가 있는 좌판에서 도장을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있는 거야. 권혜열 씨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첫 손님이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이지만서도 열심히 영업을 해. 제가 그 실력이 참 좋은데 혹시 도장 파실 일 있으시면 제가 금방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정영희 씨도 저기 피복 공장에서 시다를 하고 있는데 도장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순순히 말을 하지. 저 도장을 파도 쓸 데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애둘러서 말하는 거야. 근데 권혜우 씨가 약간 자기가 고마운 거지.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있는 작업물을 보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니까 호의가 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자니까 또 얼마나 좀 관심이 생겨. 그러니까 저기 제가 이번만 무료로 해드리겠다. 저 있는데 첫 번째로 관심 가져주신 분이니까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시고 제가 잘 만들어 드리겠다.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혹시 결과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줘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예. 이제 권혜열 씨도 만약에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공장에서 내내 무시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은 이런 부탁을 안 했겠지. 근데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 없이 이제 정영희 씨를 대했던 거야. 그래서 예쁘게 도장을 파가지고 줬어. 정말 잘 만들어요, 도장을.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해.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소문을 내길 했겠어, 뭘 했겠어. 이 사람도 어디 가서 하대받는 사람인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제 자기가 도시락 쌀 때 권혜열 씨 것도 하나 싸가지고 주고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권혜열 씨가 이게 뭐예요? 했더니 자기가 쌀 때 남길래 하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먹밥을 주니까 호의가 더 생기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던 다른 가게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꺼내. 야 이제 우리 혜요 이거 연애하게 생겼네.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양반이 어떻게 그 예쁜 아가씨랑 이렇게 정분이 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솔깃한 거야. 그리고 약간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왜냐면은 이 사람은 외모를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예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약간 혹한 거야. 근데 그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예쁘고 안 예쁘고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중요하죠. 근데 권혜열 씨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온갖 어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비애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외모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도장 하나 파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도장을 예쁘게 잘 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추앙하고 추한 것은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 아내가 예쁘다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 은연중에. 그러니까 피해망상이 좀 많이 심했던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만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죠.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마침 예쁘다고 하네? 이러니까 덜컥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이 사람이랑. 주변 사람들은 농담 반으로 한 건데 어차피 안 보일 사람이니까 그냥 이제 농담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에 권혜율 씨가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어느 날처럼 또 주먹밥을 가지러 왔던 정영희 씨한테 나랑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 결혼식이랄 것도 없이 그냥 가게 좌판 앞에서 그냥 정장 차려입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백주상 사장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건 이제 더 옛날 과거야. 결혼하기 전 그거였으니까 더 옛날 과거죠. 그랬는데 이제 덜컥 애도 갖게 되고, 박정민 씨죠. 잘 지내고 있었어. 근데 동네 친구가 한 명 있거든. 귀철인지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제 결혼도 했고 했다니까 집에 놀러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안사람이 이제 술차림을 다 해주고 이제 가니까 이제 권혜율 씨한테 이제 은근히 물어본 거죠. 저 사람이 네 집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권혜율 씨가 나같이 장님이 저렇게 예쁜 마음씨도 곱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어? 참 이러면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야. 근데 귀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 그 뭐 사람이 뭐 마음이 고우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애둘러서 이제 말을 한 거지. 그게 예쁘진 않다는 말을 한 거지. 그랬더니 이제 권혜율 씨가 약간 발끈하는 거죠. 아이 내가 소원이 우리 아내 얼굴 한번 보는 거다. 그 정도로 미녀라고 하는데 뭐 내가 에휴 좀 마음만 예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귀철 씨가 내가 이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너 아내 얼굴 곱지 않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권혜율 씨가 속았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근데 속았다는 게 아내가 못생겼다가 아니야. 아내가 못생겨서 속았다에 분노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분개를 느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거짓말을 일삼게 하고 아내가 예쁘다는 말,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모두가 나한테 한마디도 진실을 하지 않고 결혼식까지 올리게 했느냐. 게다가 이제 아내도 말하지 않은 거지. 결국은 자기가 추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지. 이게 얼마나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하면서 그간 쌓여왔던 피해망상이 좀 점점 커지고 있던 상태였어. 근데 이렇게 가뜩이나 속았다는 생각,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백주상 사장의 실체를 까발리겠다고 하면서 막 대자보 같은 걸 쓰고 있고 찌라시를 만들고 있으니까 보이진 않더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이제 너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제 싫은 거지. 아내가 뭘 하든 간에 싫게 보이는 거야.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제발 좀. 그냥 죽은 듯이 살라고 제발.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요. 왜냐면은 백주상 사장이 아니었으면 권혜율 씨는 굶어 죽을 입장이었어. 내가 좌판을 어디다가 열어. 이거 가게를 허용해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사장도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도장까지 파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동질감 같은 거랄까? 이런 게 느껴진 거지. 그래서 술자리에 막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친한 사람을 부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불쌍한 사람 돕자는 느낌이 드는 거지. 어쨌든 간에 주변 거래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 도장 파는 거 실력 봐라. 진짜 잘 판다. 그리고 이 사람이 파는 도장에는 약간 신묘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거 찍으면 계약도 잘 되고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잘 되게끔 도와준 거야. 근데 그런 사장을 내 아내가, 못생긴 아내가 막 실체를 까발리겠네 어쩌네 이러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열불이 나 안 나.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분풀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얻어맞고 난 다음 날이었거든. 그게.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를 말을 하는 거지. 나도 막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남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당신같이 내 정말 고운 심성을 봐준 사람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나도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권혜호 씨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노릇인 거야. 그 말을 네가 네 입으로 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네가 못생겼다는 말을 이제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면서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고? 너까지 이제 날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엄청 강한 피해망상에 잡혀 있는 거지. 뭐가 중요해요. 내 와이프 내가 나한테만 예쁘면 되고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은 일절 안 하고 주변에 여태까지 평생 받아왔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내가 방금 한 말이 이 안에 있는 거를 딱 건드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만 아니었으면 이러면서 막 덮치게 된 거지 아내를. 그래서 막 그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 하면서 입을 틀어 막았는데 입을 틀어 막으면서 코까지 같이 막으면서 이제 아내를 죽이게 된 거야. 지식으로 죽이게 된 거지. 근데 그럴 생각은 없었어. 근데 이제 불현듯 화가 나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권혜연 씨가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아내가 더 이상 발버둥을 안 치니까. 그래서 귀를 이렇게 갖다 대봤는데 숨을 안 쉬는 거지. 그래서 진짜 죽였네. 이 생각이 든 거야. 사실은 누구보다 바래왔어. 아내가 죽기를 바랬어. 내 인생에서 좀 꺼져주길 바랬단 말이야. 실제로 어제 그렇게 얻어맞았을 때 겉으로는 제발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했지만 속내 어딘가에서는 죽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죽여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게 오는 거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오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이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반항하는 와중에 아내가 여기 손등을 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 말했던 흉터가 생겼던 거야. 십자 모양의 흉터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대로 두면 자기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지, 그런 걸 가지고 평생 옥살이를 하게 생겼으니까 전날에 얻어맞은 것도 있고 아주 덮어씌우기가 좋은 상태잖아 지금이. 그래서 그 길로 아내를 들쳐매고 야산으로 갔던 거야. 근데 그 야산에 가는 도중에 전날에 흠씬 두들겼다가 다음날 다시 한번 찾아왔던 용역 깡패들을 또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게 전혀 완전 범죄가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선명한 범죄였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버렸어, 야산에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을 혼자 키운 거죠. 아들한테는 너네 엄마는 우리를 두고 도망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박정민 씨랑 이제 독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만큼은, 내가 너를 키우는 데만큼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키우고 싶었다. 만약에 너네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수 있을 것 같느냐? 아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디 못생긴 것을 혐오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아들한테 거침없이 말을 하면서 너는 인정을 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한 거니까. 너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자꾸 반복을 해. 너마저도 이걸 인정 안 하면은 넌 그냥 내 어떤 후광에 엎여 사는 그냥 기생충에 불과하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술이 있는 거고, 아들은 지금 약간 아버지의 어떤 공로 같은 것들을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광고하는 일 같은 걸 도맡아 하고 있단 말이야. 결국은 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의 후광만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아들한테 사실 담아왔던 얘기를 하는 거죠. 너마저도 나를 인정 안 하면은 넌 진짜 그냥 쓰레기다, 그냥. 너 때문에 한 거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자 우리.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박정민 씨가 이제 아버지를 안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를 쳐버려. 그치만 아버지는 살인자잖아요, 이러면서 업어쳐버려.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카페에 박정민 씨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있는데 PD 양반이 이제 와요. PD를 부른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자기가 뺏어갔던 그 카메라를 PD한테 돌려줍니다. 간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PD한테 말을 하는 게 이거 어렵게 찍었는데 어제 좀 있었던 불필요한 장면들은 제가 좀 손 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잘 완성하셔야죠. 저희 회사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주는 거야. 박정민 씨가 이제 권혜요 씨가 어제 했던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는 싫지만 동요를 해버린 거죠. 내가 아버지 없이 뭘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홍보하는 데에 그냥 전력을 쏟기로 마음 먹고 PD한테 카메라를 돌려준 거죠. 그랬더니 PD가 그 카메라를 받고 아버지랑 닮으셨네요. 그런 얘기를 해. 근데 박정민 씨는 그게 뜨끔한 거야. 나도 아버지처럼 겉은 멀끔한 척 전혀 그런 짓 안 할 것처럼 하면서 속내는 검은 걸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아버지랑 똑 닮았다는 뜻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기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그냥 아버지랑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 그냥 찔린 건 박정민 씨였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넵니다. 딱 건네. 박정민 씨가 이건 뭔가요? 했는데 어제 그 박정민 씨가 그렇게 뛰쳐나가고 백주상 사장이랑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혹시 정영희 씨 사진 없느냐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백주상 씨가 저기 보관하고 있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왜냐면 사장이다 보니까 자기 직원들 이력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력서에다가 찍을 사진을 자기가 찍어줬다는 거야. 이 사람은 취미가 사진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다. 필름 같은 걸. 그래서 그 PD 양반이 그 필름 파일을 입수해서 프린트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보셔라. 내가 가져왔다. 지금도 흥미가 있을진 모르시겠지만 하면서 이제 건네고 PD는 카메라를 챙기고 밖으로 나가요. 박정민 씨가 이제 서류 봉투를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죠. 뜯어서 사진을 싹 봅니다. 보는데 못났죠. 못난 엄마예요. 근데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정말 막 괴물 같다라느니 아니면 뭐 정말 못생겼다느니 뭐 똥걸레라느니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못생긴 건 아니야. 적당히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정도야. 근데 이제 박정민 씨는 그걸 보고 너무 서러운 거죠. 이깟 외모가 뭐라고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괴물로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스포일러가 한가득한 얼굴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또 후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스토리를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나무위키나 이런 데 줄거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네요. 네, 전혀 없네. 참고할 게 없어서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하다 보니까 다는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얼추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뭐 떠오르는 걸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게 굉장히 저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2억 정도라고 적혀있죠. 근데 영화 찍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작비가 2억이면 엄청 적은 거예요. 심지어 배우들 개런티 다 포함일 거란 말이죠. 근데 2억인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의. 심지어 이게 또 시대극이다 보니까 뭐 80년대 거리를 재현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 큰 무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거의 최저가로 찍은 정도의 느낌이다. 근데 영화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조금만 흥행해도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정민 씨가 아마 노개런티로 출연하신 것 같던데 아마 연상호 감독님이랑 여러 작품들을 하시면서
쌓였던 그런 의리 같은 것 때문에 같이 찍게 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뭐 좋았습니다. 전혀 저렴한 티가 나지 않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의 흡입력은 좋으나 주변 조연들의 연기가 상당히 아쉽다. 다들 뭔가 조금 떠 있어. 약간 떠 있어. 특히나 PD 양반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실 모든 어떤 줄거리가 위주로 되는 연극이든지 영화든지 간에 이런 데는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톤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쓴다. 표정이든 연기적인 화법이든 뭐가 됐든 간에 조금 과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그렇고 백주상 사장님도 약간 조금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약간 좀 과한데 연기가 이런 생각. 적절하게 하는 사람은 권혜열 씨랑 이제 박정민 씨 두 분이다 이 생각이 확실히 들면서 프로는 정말 이게 프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기를 저도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늘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연스러운 연기랑 자연적인 건 다르다 이런 말 하시거든요. 자연적인 연기를 그냥 연기를 타성에 젖게 하든지 연기를 안 해버리든지 둘 중 하나고 자연스러운 연기는 굉장히 고도로 계획된 연기라는 거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결국은. 그게 좀 여실히 드러났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거리가 사실상 한 3분의 2쯤 진행됐을 때 누가 범인인지 그리고 사건의 단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를 끝까지 쭉 끌고 가는 힘이 나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구력이 좀 떨어졌다 할까? 약간 좀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있었어. 이런 미스터리 영화들은 결국은 하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갔다가 마지막에 탕 터뜨려야 되는데 그 시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의 어떤 추측이나 이럴 게 좀 은근히 돼요. 네, 내용이 엄청나게 반전이네 이런 생각이 막 들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예측되는 대로 흘러갔네 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흉터를 강조할 때 그냥 아버지가 범인일 걸 알고 있었어. 다만 조금 틀렸던 거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나는 눈이 안 보이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선천적인 장애인이었는데 나중에 어머니를 해할 때 그냥 여기가 상처가 난 것뿐이더라고.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복선을 깔고 회수하고 이런 것들 좋은데 은근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되게 빨리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조연분들 중에서 약간 원로 배우분들이랄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참고인처럼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 이분들은 다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연기를 또 되게 잘하시네 싶어서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정말 열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적이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미스터리 스릴러를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한 3분 정도 있긴 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엄청 기대하고 보시면 약간 좀 실망할 수 있는데 그냥 슴슴한 미스터리 추리소설 같은 걸 하나 읽는다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간만에 오랜만에 본 한국 영화였는데 재밌게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에 보여주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민 씨의 마지막에 그 울음이 복잡 미묘하고 왜 우는 걸까? 자기도 어머니의 추함에 슬픔에 우는 걸까? 아니면 어머니의 그 마음의 동정을 느껴서 우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끝났으면은 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되게 확정적인 엔딩으로만 다 하신 것 같더라고. 제가 중간에 묘사할 때는 성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영화가 두리뭉술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영화가 거의 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닫힌 엔딩과 닫힌 결말들을 위주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겠지만 상상력을 더 발휘할 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작품성을 택하는 대신에 대중성을 확실하게 택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예산 영화고 이런 영화들은 확실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약간 좀 되게 애매해지죠. 돈도 적게 썼는데 이거 손익분기 좀 더 못 채우면 되게 애매모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의 포맷을 노리고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화 얼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